안녕하십니까?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주최 측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독일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독일의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훌륭한 연사분들 한국과 일본에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독일, 한국, 일본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트렌드를 살펴보았을 때 상당히 상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지만 제가 집중을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또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또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년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10년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포괄적인 인구 구조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전략을 보시게 되면 모든 카운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보시게 되면 행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내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인구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독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와 관련된 독일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제가 공유를 드릴 수는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출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이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인구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독일이 통일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1990년대에 인구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인구가 성장한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역과는 다르게 동부 지역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까지 지금 현재 동부에서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 있는 주를 보시게 되면 서부로 이주한 이민자들이 120만 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 지난 몇 년간의 수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를 하고 있는 것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도 지난 5년간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6월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을 보시게 되면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30세에서 43세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가족들이고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 이주를 한 목적을 보시게 되면 조용한 삶을 찾아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20대까지는 일자를 얻거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지방에 머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코로나도 있고 독일에서는 락다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이라는 것이 자연을 주변에 두고 사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에서와 달리 락다운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격으로 근무를 하고 재택으로 근무를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연사분들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최근에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트렌드 역시 최근에 나타난 상황인데
독일의 인구 구조와 관련된 것입니다. 조만간에 이 구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것을 보시게 되면 인구가 17세 이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늘색으로 보이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구조적으로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 동독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 연령대가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 여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독일의 기대 여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50년 이상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남아 같은 경우에는 78세까지 기대 여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대 여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늘어난 숫자는 여아의 경우에는 5년, 그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7년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늘어난 것들을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고령화에 대한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가장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서유럽 지역인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국가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65세 이상으로 고령화된 지역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 뒤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율을 보시면 22%입니다. 제가 연구를 제대로 했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17%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30년 소위 말하는 독일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가장 큰 인구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1년에 13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 수치가 격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시장이 노화되고 있고 기업에서는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노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노동력과 또한 부양하는 인구를 60년대부터 2030년까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를 2020년에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65세 이상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또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에도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력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가장 큰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가운데서 11%를 공공 분야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공연금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벗어났을 때의 세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보시게 되면 40년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대체율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대체율은 현재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약간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1.57 정도입니다. 197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53 정도로 약간 낮은 수준인데요. 작년에 예상한 바에 따르면 1.6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것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당한 낮은 수준에서 이것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증가한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이 현재 가장 많은 수치이고 계속해서 이러한 수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모두를 종합해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인구의 균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하는데 또 자연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망자 수입니다. 이 사망자 수가 현재 신생아 수보다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70년대에는 신생아 수가 더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사망자 수가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이 계속해서 성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독일의 이민 덕분입니다. 저희가 순이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를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40년 이상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했을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이민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부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제대로 했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29세에서 2019년까지 매년 2,100만 명 정도가 현재 이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독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민자 배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이민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자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 국가에서 오고 있는데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오고 있고요. 또 인도주의적인 이유에서도 이렇게 이민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늘색을 보시게 되면 2030년에 거의 바닥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간색과 빨간색 점선을 보시게 되면 2019년의 예상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독일의 인구가 줄어들겠지만 훨씬 더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몇 년 전의 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정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략과 프로세스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친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연령이 중요하다라는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발전이 필요한데요. 이 발전이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전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통계 서밋 그리고 결과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이해관계자들과 연방정부, 현지정부, 그리고 협회와 과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기업들 간의 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서 정부는 자체적인 전략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대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인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전략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에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세대의 번영과 삶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은 전반적인 목표를 4가지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강화하고 사회 그리고 사회의 응집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평등을 달성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 제도를 마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축을 이런 하위 목표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대표적인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인구 정책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의 잠재성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영을 시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이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인력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육아하고 또한 학교를 보내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스킬이 있는 노동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혁신과 경제 발전, 투자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인당 소득을 인구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능이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스킬이 있는 노동자들이 부족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민 오기에 매력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이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통해서 독일에서 정착해서 능력이 있는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물론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능력이 있는 노동자에 대한 기반이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연방 정부에서는 양질의 조기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직업에 대한 카운셀링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과 교육, 트레이닝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듀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훈련을 받고 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트레이닝 스쿨로 가게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50% 정도의 트레이닝은 회사와 함께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또한 독일에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풍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혁신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속 가능한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든지 또는 사회와 경제에 대한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그리고 사회 응집 진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다양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정책, 젊은이들 그리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에 대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족이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학 등에서 육아에 대한 수당을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전략을 도입하였습니다. 12세부터 시작해서 27세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청년들의 니즈를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좀 더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령자들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인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령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자들이 한 세기 전에 비해서 30년이나 더 수명이 길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엔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엔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디지털 엔젤들이 디지털 장비들을 고령자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넘기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혁신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교통이라든지 디지털화, 일자리에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농 간의 격차가 있는 것이 독일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강소기업들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강력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소기업들이 탤런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들 역시 이런 산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이런 지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민간 사업들과 또한 대학까지 또 협회까지도 이런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인터넷 보급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바일 그리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독일의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또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단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한국, 독일의 상황들이 1대1로 무조건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